요즘에는. 세대 간의 단절이 너무 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어떤 사고와 어떤 행동들, 무엇에 이제 이렇게 취해 있는지를 좀 알면 그들을 비난하고 너는 그거밖에 안 되니 그렇게 안 한다고요. 잘 모르니까 너는 그거밖에 안 되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꾸 가르치지. 알면, 그들의 문화를 알면 나도 그랬었는데 우리는 안 그랬나. 듣고 보면 우리도 옛날에 다 어렸을 때 다 그랬던 거야. 자, 오늘은 이제 득템에 대해서 할 건데요. 첫 번째, 2022년도에 특징 지어주는 트렌드가 나노 사회가 된다. 나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머니러시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득템에 대해서인데요. 머니러시나 득템은 좀 비슷한 게 있어요. 다 이제 물질 소유에 대한 이런 거니까요. 득템이라는 것은 본래 아이템이에요. 게임 용어인데요. 게임에서 아이템을 구한다. 뭐 무기를 구한다라든지, 무기를 탁 장착을 한다든지, 아니면 옷을 뭐 장착을 한다든지, 뭘 이렇게 게임하다 보면 장착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득한다 해서 그걸 줄여서 그냥 득템이라고 하는데요. 득템력이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소비하느냐, 어떤 물건을 사느냐, 이것이 득템이라 할 수 있는데요. 19세기 중반에 미국의 경제학자 소스타인, 베블린, 어려워. 소스타인, 베블러. 소스타인 베블린이라는 베블린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 게 좋아.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소스타인 베블린이 19세기에 상류층 계급의 과시적 소비를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가격이 어느 정도 보통 이상의 훌쩍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소비가 급증한다라는 거예요. 보통 가격 대비 이렇게 하얀 곡선이어야 되잖아. 수요가. 가격이 비싸면 수요가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비싼 것이 정도가 지나면 나중에 이렇게 다시 된다는 거죠. 수요 곡선이. 수요가 다시 많아져. 자, 이것은 뭐냐. 이 상품이 오를수록, 가격이 오를수록 더 수요가 발생하는 이런 현상을 베블린 효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것이 일어나는 이유를 인간의 과시욕이라고 게오르그 헤겔, 철학자 헤겔 있죠? 만증법 하던 정반합의 헤겔, 게오르그 헤겔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인정 욕구가 있다. 인정받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가 있는데요. 그들의 전체성을 인정받고자 투쟁까지 벌이는데, 그 투쟁의 결과에 따라서 지배 또는 피지배 계층으로 나누게 된다고 그래요. 인정 욕구는 경제적 욕구로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좀 더 세련되고, 이 소비를 통해서 좀 더 세련되고 품위 있고 부유한 자로 인정받고 싶은 우월 욕구.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어요. 이것이 우월 욕구. 조금 더 이렇게 세련되고 품위 있고 또 값지고, 이제 내가 좀 쟤는 갖지 못한 건 나는 가졌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월이 지나치면 이제 과시하는 거예요. 과시라는 거는 내가 나 잘났다가 우월이고, 이거는 이제 너도 나도 이제 다 인정받고 하는 거고, 이거는 나 잘났다는 거잖아. 과실은 너는 못났고 무시하는 것이 포함된 게 과시 아닙니까? 과시 욕구를 이렇게 변질되는, 사실 인간적이지 않죠. 좀 나쁜 사람 같은 느낌 나죠. 또 이런 건 나쁜 사람 느낌도 있지만 병적인 현상적인 정상이 아니다. 이거는 이 과시 욕구까지 발전되는 것은.
그 결과 사람들은 과시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허영심 넘치는 허영 소비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거 갖고 있다라는 허영 소비로 되는 거죠. 그래서 매제차 타고 다니고 비싼 차 다니고 좋은 집 사는 거 꼭 좋은 거 아니에요. 여기에 들 수가 있습니다. 뭐 본래 많은 사람이야 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헤겔이 이렇게 깊은 통찰을 했는데 이 사람은 소비물을 통해서 자신의 소속된 집단을 표현하고 싶어요. 나는 이쪽이지. 나는 이쪽 부류에 부귀 영화의 부류에 부유층에 있어. 상류 집단에 소유하고 상류 집단에 속해 있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데요. 이 과거 신문제 사회에서는 자기가 상류층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보이지 않는 잉크를 사용했다라고 그래요. 이 개념이 보이지 않는 잉크, 그 다음에 보이는 잉크, 그 다음은 이 3단계가 이게 이제 계급 사회였고, 이게 이제 근대 자본주의. 그리고 현대는 뭘까요? 지금 현재 21세기 2021년도는 흐릿한 잉크래. 흐릿한 잉크. 왜 흐릿한 잉크라는지는 좀 더 살펴보고 얘기를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근대 자본 여기 계급 사회에서는 교양, 뭐 시를 읽거나 뭐 서로 뭐 이렇게 음악이나 시, 놀이를 같이 하는 이런 거죠. 오페라를 뭐 이렇게 본다든지, 뭐 이렇게 와인을 비싼 와인 몇십 년 되고 몇백 고급 와인을 같이 먹는다든지, 이렇게 그런 것들을 교양이나 이런 것들로 같이 함께 누리는 거예요. 비싼 것들을 누리는 거죠. 그 계급, 나는 이런 상류층에 있어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민혁명 같은 혁명으로 계급이 무너졌잖아. 그리고 돈이면 되잖아. 그래서 혁명으로 계급이 무너지고 도시문화의 발달로 익명성이 커졌어요. 도시문화 발달한다는 것이 인구가 증가했잖아요. 인구가 증가하기 전에는 그 마을 영주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 마을에 부자들은 다 알아. 귀족인지 아닌지 다 알잖아요. 근데 도시화가 되면 워낙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모여 살기 때문에 누가 잘난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익명성이 커졌다라고 그래요. 그 결과 보이는 잉크가 필요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사치품입니다. 이때는 교양만 있어도 돼요. 근데 여기서는 사치품이 필요하게 돼요. 이렇게 값이 무척 비싸고 아무나 구매할 수 없는 사치품은 자신이 상류층임을 보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베를러는 부인의 사치가 남편의 지위를 드러내는 좋은 기호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부인이, 남자가 돈 벌어오면 자기 부인을 금은보화로 명품으로 쫙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채워서 보내기를 원해. 이게 이제 자기 부인을 상품화시키는 거죠. 부인은 뭣도 모르고 이제 좋아가지고 가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제 이렇게 하고 했던 시대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불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비쌀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배불런 효과가 이때 19세기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산업화되고 근대화되고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명품들의 수요가 예를 들면 이제 루이비통 같은 건 1984년에 한국 법인이 생겼다네. 그때는 3명으로 시작했대. 그리고 계속 성장을 해서 작년에는 해외 명품 브랜드 중에 국내 명품 매출 1위를 달성했대요. 작년에 루이비통이. 그리고 해외 명품 브랜드의 매출 증가율이 올해 작년이 57.5%나 증가를 했다라고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명품을 선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백화점 매출은 그에 비해서 이제 늘지는 20% 정도밖에 안 늘었는데 명품은 엄청 많이 늘어난 거죠. 명품, 우리 에르샤라고 그러죠. 에르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명품,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잘 인기 있다고 에루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루샤.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사치 대중화가요. 사치도 이제는 많이 대중화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지난 시간에 머니러시 애들이 그렇게 돈을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로 연결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직업이 하나 가지고 안 되고 N 잡러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어디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배달도 하고 뭣도 하고 투자도 하고 뭣도 하고 계속 파이프라는 여러 개 만들어 놔야 된다는데 이게 이제 사치품이 대중화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사치품 쓰는 것이 일반화가 되니까 돈이 많이 필요해서 그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소셜 미디어의 발달, 이런 것들이 이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높은 가격이라는 보이는 링크로 자신의 지위를 표시하고자 했던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표식이 필요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위를 표시하는 돈 이외에 허들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여기 허들이라는 건 넘어야 될 장애물이죠. 허들들이 계속 생겨.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가격을 기준으로 고가의 제품을 살 수 있는 재력이 타인과 나를 차별하는 기준이었는데요. 이제는 지불 능력을 넘어서 돈으로 구하기 어려운 제품을 누가 득템하느냐 해서 구별짓기를 하는 거예요. 구별짓기. 구별짓기도 말은 쉬운데 이걸 쓴 구별짓기라고 이렇게 표현한 사람은 어렵네요.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에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대. 이름이 더 어려워. 피에르 가르댕도 아니고 피에르 뭐 부르디에 이런 사람이 이제 구별짓기라고 이것을. 구별짓기는 과시의 필연적인 결과로서 소비의 의미 부여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별짓기의 이제 방식이 바뀌고 있는데요. 소비자 계급 간의 차이를 생산한다고 했을 때 현대의 계급이란 상류층, 중산층을 뜻하지 않고요. 득템을 했을 때 남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아이템들을 이제 인정받고 하는 안목이 있어야 돼. 안목. 저것이 이제 안목이 있어야지 누가 인정을 받죠. 그리고 정성이 가득해야 되고 정성 들여서 얻는 거예요. 정성. 그리고 정보가 이게 이제 여기에서 넘어가려면 공부를 해야 돼. 더 디테일하게 공부도 하고 정보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안목이 있어야 되고 자기 수준이 한 단계 다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냥 계급 사회는 그냥 부모로부터 받은 거잖아. 그래서 잘만 교육만 받으면 됐어. 근데 이때부터는 자기가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돈이면 다 됐어. 근데 지금은 돈보다도 돈 플러스 정보, 돈 플러스 자기 수준, 질적 향상 이게 이제 자기 어떤 이런 들어있는 것이 좀 고급화. 이 시대의 트렌드를 이끄는 사람이다라는 리더적 그런 것을 내가 먼저 간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개 있는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랑은 관계 없어요. 그냥 사회의 현상을 이해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나 손주들이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변에 내 아들, 딸은 안 해도 옆집에 친구의 옆에 있는 도반의 아들, 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3명 중에 1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2명 중에 1명이겠네요. 어쨌든 사실 우리도 이제 여러분들도 젊었을 때 20대, 30대를 생각해 보면 유행에 민감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또 남성들은 이제 현대차 다닌다고 별로 관심 없었을 수도 있고 여성들은 이제 유행에 민감했던 사람이 2에 1명 정도는 됐을 거예요. 그것이 이제 지금은 그 재화의 이렇게 양이 몇 배나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때보다 지금 젊은이들은 여러분들은 내 주머니에 있는 거에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대출 받아가면서 명품을 사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은 자기 과시나 자기를 인정받고자 하는 그걸 했다면 그거 플러스 지금 젊은이들은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계속해서 한번 알아보죠. 자, 그래서
유행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트렌드 세터로서의 포지셔닝이 더 중요한 과시 포인트가 됐어요. 자, 이렇게 차별화 기호는 신분제 사회에 보이지 않는 교양과 취향의 문제였다가 산업화 사회에서는 잘 보이는 고급 브랜드였고요. 사치가 대중화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득템력을 과시하는 사회. 여기서 기본적으로 보이는 링크이지만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만 공유되는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보이지 않는 링크의 성격도 동시에 지키고 있어서 그래서 흐릿한 링크라는 거예요. 관심 있는 사람 중에서 보일 줄 아는 사람, 트렌드를 이끌고 가는 소셜미디어, 이제 인스타에 탁 찍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득템한 것들 인스타에 올리는 게 그저 그러면 좋아요 별로 안 눌러요. 좋아요를 받으려면 득템력이 남들이 하지 못한 것을 탁 해서 내가 이렇게 올리면 좋아요 두두두두 이렇게 눌러요. 그러면 거기서 자기 나라는 어떤 삶 이런 것이 막 이렇게 커지게 자아상이 굉장히 커지게 되죠. 그러니 이런 SNS가 이렇게 사회 문화를 엄청나게 변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여러분들 세대도 누군가는 명품을 하고 다녔는데 그때의 명품하고 지금하고는 정말 질적이나 양적으로 차원이 정말 다르답니다. SNS의 힘이 굉장하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흐릿한 잉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득템을 하는데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인내하는 자에게 기회가 열린다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오픈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오픈런 다 알죠? 이제 오픈런 벌써 지난주도 하고 지난주도 하고 해가지고 오픈런이라는 단어도 이제 쉬워요. 이제 그죠? 문 열자마자 이제 뛰어가는. 그래서 문 앞에서 대기를 샤넬 같은 것은 일주일 대기했다가 겨우 얻어가지고 그걸 또 딱 찍어서 올리는 후기들도 막 등장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줄서기가 오픈런인 줄서기를 하잖아요. 줄서기를 대행해주는 대행업체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서너 시간 하면 5만 원, 서너 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줄서기만 했는데 5만 원, 싸지도 않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중고나라 당근마켓 같은 데서도 이게 올라와. 내가 일본 자리 있어요. 이거 사갈 사람? 해서 25만 원 팔고 막 그렇게도 했었다고. 기다리는 정성이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샤넬 같은 이런 것들은 이제 물량이 입고되는 모델과 물량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이게 전략인 것 같아. 이런 고급 전략인가? 그래서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그 개인의 팔자에 달렸다고 해가지고 이게 팔자론 사기 어렵다 그래서 팔자론이라고 하는 말까지 생길 정도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내가 샤넬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샤넬이 나를 선택해야지 얻을 수 있다 이런 말도 너무 이렇게 심하다, 그죠? 줄 서는 동안에 이렇게 이제 아르바이트까지 생기니까요. 줄 서는 동안에 시간을 때우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유튜브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폰으로 이렇게 보고 장우산도 있어야 되고 우산도 있어야 돼, 장우산. 그리고 보조 배터리 또 캠핑 의자 이런 것들까지 갖고 다니면서 줄 서기를 하고 그렇게 그런 것이 필수 아이템으로 통하고 그런답니다. 이 득템력의 대상은 이렇게 초고가 득템력이 이제 여기 두 가지 부류죠. 초고가 뭐 샤넬이나 이런 것도 루이비통이나 에르메스처럼 이제 초고가가 있는가 하면 그냥 이제 특화 상품들로 있을 수 있는데요. 특화 상품 중에 이제 유명한 것을 래플이라고 그래요. 특화된 래플. 이제 래플이라는 것은 추첨하는 식, 온라인 추첨 같은 것을 래플이라 한다 하더라고요.
나도 처음 알았어. 레플이란 말. 나이키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그래요. 이제 온라인, 이게 이제 이런 줄 서서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추첨을 하게 되는데 추첨하는 대상이 한정이 돼 있어요. 그냥 내가 클릭을 잘해서 두두둑 이렇게 해서 빨리 들어간 이것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기존에 나이키 모자에, 나이키 티에, 나이키 신발에, 나이키 제품이 어느 정도 이 매니아라는 걸 보여줘야지 추첨할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추첨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첨하는 날짜를 지정해. 날짜와 시간을 지정해. 그래서 1시간 이내에 다 하지 못하면 그것도 갖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그 시간에 딱 들여가지고 뭐 해야 되는 이런 인정을 받고, 이게 회사에게 나이키 같은 회사에 인정을 받아야 돼. 이런 이제 마케팅을 제일 잘한 게 나이키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타벅스도 마찬가지고. 스타벅스도 굿즈를 엄청 많이 만들어요. 굿즈라는 것은 이제 GOD잖아요. 굿인 줄 알았더니 굿이 아니고 여기다 S를 붙이면 이것이 상품이 되고 재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BTS 굿즈 하면 BTS 관련된 상품, 불교 굿즈 하면 불교 관련된 상품, 기독교 굿즈 하면 기독교 관련된 상품, 뭐 이렇게 굿즈인데요. 스타벅스 굿즈가 출시를 유난히 많이 했어요. 올해 작년. 근데 그거 굿즈 얻으려고 뭐 줄을 서서 이제 그렇게 스타벅스가 인기 많아요. 스타벅스가 이제 우리나라가 인수했는데 지분을, 스타벅스 코리아를 이마트에서 다 이제 100% 다 이제 100% 정도 했나요? 80%인가 100%인가 다 인수를 했거든. 그래서 미국 스타벅스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나라 스타벅스가 되는데요. 그래도 이제 뭐 우리나라 스타벅스라 해도 사람들은 이제 인기를 이제 계속 인기를, 매니아들이 아직도 계속 늘고 있어요.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출시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줄만 서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제품들은 뭐를 몇 잔 먹어야 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네스프레소를 한 20잔 정도 먹어야 되고, 뭐 카페 모카를 몇 잔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미션을 수행해야지 거기서 나오는 굿즈를 얻을 수가 있는, 이 자격이 되는 이런 것까지 막 발전하고 그렇게 됐다고 그러죠. 그만큼 득템을 하는 데 있어서 마케팅, 회사의 마케팅으로 인해서 초고가도 그런 것도 되고, 특화된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SNS에다 올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이런 걸로 많이 분화되고 발전이 많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대표적인 또 이런 이제 포방토 돈가스, 골목식당,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나온 포방토 돈가스라고 있는가 봐요. 이거 엄청 유명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 돈가스를 맛보기 위해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끝도 없이 이어져가지고요. 이 결국은 이 사업자가 이렇게 문을 닫았어. 문을 닫고 제주도로 가가지고 거기서 연돈이라고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서도 밤새 사람들이 장사를 치고 밤새 텐트를, 거기 주차장에 텐트를 쳐놓고 계속 기다린대요. 할 수 없어서 여기에서 몇 가지 조건을 내세웠대. 그 몇 가지 조건이 회원가입도 해야 되고요.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해야 되고요. 또 거기에다 휴대폰에다 연돈을 검색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길 예약만 가능하대요. 이 다음날 예약만 가능하대. 이거 며칠 전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길 예약만. 또 오후 8시 정각에 예약이 오픈되는데 순식간에 마감됨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대요. 바로 예약이 마감되고, 그리고 예약한 인원이 모두 모여야지 들어올 수 있대. 나 먼저 와서 예약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와야지 들어갈 수 있고, 또 GPS상 위치가 제주도여야 된대요. 내가 부산에서 예약해가지고 가는 이런 게 아니라 GPS 위치가 제주도 딱 들어와 있어야지.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기가 많다. 이게 이제 요즘에 이것도 득템 중에 하나입니다. 꼭 물건뿐만 아니라 내가 거기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기회에 먹었다라는 이런 것도 SNS 또 찍어야지. 인스타에다 딱 찍어서 연돈에서 올려 먹었다 이렇게 하면 와 이러면서 내가 지금 이 시대 제일 앞서 맨 앞줄에 가고 있는 거야라고 이런 느낌, 이런 우월감 내지 자기 만족이 커지는 거죠.
자, 이래서 이제 없는 운이라도 만들어서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건데요. 이런 이제 굿즈 이런 것들은 IT에서도 갤럭시 Z 폴드하고 Z 폴드 플립 폴드하고 이제 플립하고 이런 거에서도 작년에도 그러고 톰 브라운 버전 나왔잖아요. 작년에 톰 브라운 버전, 올해도 톰 브라운 버전이 출시됐다네. 인기 어마무시했다고 그렇답니다. 이제 작년보다 2배 예약이 늘어났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소개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나? 아까 또 말했지만 과시하는 이런 상류층의 유행은 그보다도 신분이 낮은 계급의 유행과 구분되고 낮은 신분의 계급이 상류층의 유행을 따라하는 순간 소멸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유행은 계급적 차이의 수단이며 동시에 결과다. 사람들의 소비를 통해 서로가 차이 있음을 인지하고 차별을 생산하며 이로써 권력 관계를 유지하며 재생산한다. 그리고 이 차이가 과거에는 계급이었고 이후에는 경제력이고 지금은 이렇게 그 값이 비싸지 않아도 인기 있는 한정판 굿즈를 사이에 둔 득템 경쟁은 언제나 요즘에 치열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사치가 꾸준히 대중화되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주식하고 비트코인하고 부동산이 많이 오르면서 젊은이들 중에 물론 이제 이익을 못 본 사람도 있지만 이익을 많이 보거나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고액의 자산가들이 많아졌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앤 리치라고 불리는 젊은 부자들, 영앤 리치, 젊은 부자들이 단순히 돈을 많이 쓰는 것에서는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요. 이들은 다른 사람이 쉽게 살 수 없는 것을 구매하는 것에 가치를 둔답니다. 지불 능력을 뛰어넘는 득템력을 자랑할 수 있어야 진정한 플렉스가 완성된다. 플렉스라는 단어가 나왔죠. 플렉스. 진정한 플렉스죠. 시간이야. 진정한 플렉스가 완성된다. 이 플렉스라는 말은 이제 자기 만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만족을 하다. 이렇게 자신의 성공이나 부를 과시하는 형태를 뭘 이제 비싼 걸 사서 뭐 하는 딱 만족하면 이걸 보고 플렉스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알고 있으면 뭐 유용한 단어. 근데 외워지지 않는 단어예요. 플렉스. 플렉스하다. 왜 이렇게 안 외워져? 나 몇 번이나 하려고. 지금 또 보잖아. 뭐, 아까 이 플렉스라는 말 아까 하려고 냈었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여기 나오네. 그래가지고 플렉스하다. 만인의 비교가 이루어지는 소셜미디어 세상에서 소위 돈 자랑은 흔한 일이 됐어요. 소비와 관련된 더 특별한 능력의 과시가 필요해진 거죠. 특별한 능력이 돈뿐만 아니라 특별한 능력의 과시가 필요해졌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런 득템의 과정을 즐기고 그 과정 자체를 다시 SNS에 올리며 자랑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흥미로운데요. 남들이 갖기 어려운 제품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플렉스를 느끼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구하기 어려운 득템의 대상이 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대부분의 수량이 제한적이고 한정된 수량은 경쟁 심리를 불러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득템에 성공했다는 것은 곧 경쟁에서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들은 얻지 못하는 것을 나는 갖고 있다라는 자부심에서 오는 특별한 기분은 득템의 매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나 운, 노력, 애정 이런 것들을 총 동원해서 돈이 많아도 살 수 없는 아이템을 차지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리셀 문화도 여기에 여러 가지가 이제 같이 복합되어 있어요. 이게 명품 브랜드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가지고 다시 또 되파는 거예요. 이제 당근 마켓에 다시 재테크의 일환으로 이 젊은이들이 머니러시에서 파이프라인을 늘려야 된다라는 게
아니 샤넬 가방을 사면 봄에 샀는데 가을 되니까 100만 원 올라간 거예요. 그 내년 되면 200만 원 오르고 그럼 사야지. 그럼 재테크로 사야지. 사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오르는데 명품들이 작년하고 올해 정말 이런 현상 명품들의 가격이 몇 달에 한 번씩 계속 올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리셀테크라는 말까지 생겼죠. 웃돈이 제품 가격이 2배에 달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제 오픈런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정도로 그런 일들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최근 백화점 업계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현상이 있다는데요. 사람이 더 이상 백화점을 찾지 않을까봐 이게 제일 겁난다고. 이게 제일 두려워한다고 그러죠. MZ세대들의 젊은 고객들이 백화점을 외면하기 시작했다는 위기감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상황에서 득템 시장이 MZ세대를 불러 모을 수 있는 콘텐츠로 각광받고 이게 수요가 이제 여러 현상 이런 백화점이 그냥 무너질 수는 없잖아.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라는데 백화점이 이런 위기감에 있으니 백화점이 망할 줄 알았더니 득템 시장이 있었네. 그래서 신세계 강남점에는 올해 이제 8월에 약 15일 동안 1층부터 5층까지 누이부통 팝업 스토리 쫙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도 전시해서 이렇게 기획하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좀 특이한 소비 현상 중에 하나가 여기 이것도 외워야 되는데 안 외워져가지고 오마카세? 이거 어렵더라고. 오마카세. 들어는 봤나 오마카세. 나도 이거 처음 봤어요. 오마카세. 이게 이제 일식의 어떤 그 스시 나오는 이런 종류의 어떤 그런 거라는데 이것이 좀 이제 지금은 어떤 걸로 됐냐면 한식이나 뭐 이제 이런 것까지 확장이 돼서 그러니까 요리사, 주방장이 직접 1대1로 요리를 해주는 이런 오마카세 이렇게 오마카세 식당, 오마카세 부류의 식당 그 가격이 비싼 거죠. 30만 원, 50만 원, 1인당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까지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요리사가 직접 해준다는데 뭐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앞에서 물론 이게 한식인지 일식인지 중식인지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겠지만 그 앞에서 요리사가 내가 먹고 싶은 것대로 이렇게 해주는 이런 이게 이제 많이 확산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이 확산이 돼가지고 시골에는 그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도 나오고 그런데요. 근데 고급 식당들은 뭐 수십만 원 1인당 1,000만 원짜리도 있어요. 세상에. 어우 세상에. 그걸 보고 오마카세라고 그러는데 전문 용어로 전문 용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못 외워도 이렇게 아들 딸이 얘기를 하면 그래 이제 알아먹기는 해야지. 자 이런 것이 부작용도 낮기도 해요.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포모 현상을 일으켜요. 포모라고 이제 fear of missing out이에요. 아웃당한다고. fear는 이제 공포거든요. 아웃당할까봐 공포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따라가지 않으면 그럼 나는 시대에서 뒤처진다라는 이런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지. 우리는 이제 이미 다 나이도 들고 나는 출가를 했고 여러분들은 나이도 들고 뭐 해서 이런 걸 굳이 따라가야 돼? 내가 이런 이 시대 플렉스하고 오마카세 이런 것까지 따라가고 오픈런을 굳이 해야 돼? 리셀테크를 내가 하면서 이렇게 살아. 이렇게 명품 뭐 이제 지금쯤이면 별 관심, 절에까지 오면 이제 명품에 관심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의 자식들은 이런 환경에 노출돼 있다. 내가 안 해도 옆에 있는 친구가 다 이제 2명 중에 1명은 다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라는
이 시대의 트렌드에 따라가서 명품을 사거나 이게 돈을 조금 생기면 여러분 아들 딸들이 용돈이 없어서 이렇게 오픈런 이런 거 안 해서 그렇지 조금 이제 돈이 생기면 그렇게 덕질을 하고 다니고 그렇게 이렇게 그 명품 구하러 다니고 그야말로 득템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포기를 하고 그러다면 이게 뭐냐면 포모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존감이 푹 떨어지고 나는 돈도 없는데 뭐 이 시대에 편입되지 못하고 뒤처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은 스트레스가 너무 이것도 따라가야 되고 뭐 따라가려니까 이제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머니러시처럼 돈을 여러 개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만들어야 되고 마음이 굉장히 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는 잘 치유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러스틱 라이프라 해가지고 반대예요. 러스틱 라이프. 지금까지는 너무 돈 얘기만 했어. 머니러시하고 득템은 너무 재화에 대한 얘기만 했는데요. 러스틱 라이프는 이제 시골 생활을 다음 주에는 시골 생활을 좀 전원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침 뉴스를 보고 뭘 보고 깜짝 놀랐냐면 AMA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미국의 이제 3대 그 음악상이라고 그러죠. AMA하고 빌보드하고 그래미 이게 이제 미국의 3대 음악 어워드라고 그러는데 미국의 3대 어워드면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가 크다고 할 수가 있죠. 영화하면 아카데미하고 골든글로브를 최고로 치듯이 이제 음악 시장의 거의 60% 이상이 미국 한 나라에서 다 소비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 음악을 한다는 것은 세계를 제패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AMA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3관왕을 했어요. 3관왕. 대상의 급에 뭐 있는데 그거하고 페이버릿 그룹하고 페이버릿 팝하고 3개를 상을 받았어요. 한 개 받기도 쉽지 않은데 3개나 싹쓸이 해가지고 그냥 BTS의 날이다. BTS의 상이다. 할 정도로. 그리고 사람들은 당연히 BTS가 받아야지. 이런 분위기였어요. 이거 받을 사람 BTS라고 경쟁할 사람 없어. BTS가 그런 분위기였다니까요. 작년 올해 빌보드 200의 이제 앨범이 BTS 말고 다른 그룹, 이게 작년에 14장이 빌보드 200에 들어갔고요. 올해는 13장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작년 올해가 27장이 들어갔다는데요. 여기에 이제 빌보드 200에 들어갔던 그런 그룹의 이름이 난 도대체 모르겠더라고. 여러분들도 아는 게 있나 한번 봐봐요. 세븐틴 알아요? 세븐틴? 좀 유명한 것 같아요. 엔하이튼, 또 이츠, 있어?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몬스터 X, 있어요? NCT 리츠. 아시는 분이 있네? 뭐 이런 그룹이나 이런 이제 뮤지션들이 그 빌보드 200의 앨범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고 그래요. 자, 이것은 BTS를 제외하고 27장 앨범이에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나라의 음악 문화가 세계화가 됐다. 자, 그러면 이것이 지금의 작년 올해만의 현상인가? 우리의 음악의 역사를 생각하면 이 90년대부터 이제 이렇게 세계에 진출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2000년대 초에는 슈퍼주니어, 그리고 원더걸스. 이게 이제 이렇게 이런 세계화로 이제 이렇게. 아예 이제 SM하고 YG하고 또 하나 뭐 있지? JYP하고 이들이 회사를 차리면서 세계화를 선언을 해가면서 나갈 거야 하면서 자기네 그룹들을 그렇게 키웠고 그렇게 또 진출을 해서 처음에는 아시아에 이게 좀 반향을 일으키고 대만은 완전히 우리 한류에 미쳤고 또 일본도
욕심 되게 좋아했고 그 이전에 90년대 이제 윤사마 이래가지고 겨울연가 맞나? 겨울연가? 그런 거에 정말 했는데 2000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밀었던 것이 사실 그 원더걸스까지만 해도 고생 많이 했어요. 비도 이제 기대하고 마다 진출은 했지만 그래도 반향은 있었죠. 근데 결과는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하진 않았는데 처음으로 어마어마한 건 싸이죠. 오 대단했어요 정말 싸이. 빌보드 1위를 찍냐? 근데 마룬5 때문에 마룬5 어마어마하거든요. 마룬5 때문에 싸이가 일단은 못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오랫동안 전 세계 이때 그러면 싸이는 무엇으로 성공했나? 이 원더걸스하고 비는 공연하러 다녔거든요. 특히 원더걸스 같은 경우는 단독 공연도 하지도 제대로 못했어요. 이렇게 다른 뮤지션 뒤에 이제 처음 오프닝 무대에 서고 막 이랬는데 이때부터 이제 싸이가 나오는 때부터 뭐 했냐면 유튜브가 이제 등장했죠. 그 이전에는 유튜브가 등장하지 않아요. 2007년, 8년, 9년 이게 이때는 유튜브가 그렇게 확산이 안 됐고 2010년대부터 유튜브가 굉장히 확산됐는데 싸이는 유튜브가 만든 스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때 BTS도 가만 보면 유튜브가 만든 스타라고 할 수 있죠. 유튜브가 아니었으면 국내에 별로 인기가 없었어 BTS. 방탄소년단이 뭐야 이름이 방탄소년단. 슈퍼주니어 이런 거 좀 나은데 방탄소년단 이런. 근데 약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주류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당시에는 약간 소외받고 그랬는데 유튜브에 방탄소년단 그 BTS 애들이 계속 노력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전 세계 유튜버들을 감동시켰고 아미를 탄생하게 했죠. 매니아가 이제 팬덤들이 막 어마무시하게 전 세계로 늘어나면서 이게 계속 90년대, 2000년대 하던 것이 이때 꽃이 폈고 이때 확산된 것이 이게 27장이나 되는 이제 많은 이게 이제 영미권의 언어하고 한글하고는 정말 다르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팝송을 어렸을 때 좋아했겠지만 이제 사실 우리나라니까 팝송 좋아하는 거지.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 한글 노래를 하고 좋아하겠냐고. 이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미국 애들은 영화를 보다도 자막만 안 보고 그냥 자기네나 이러고 그런 게 익숙한 사람이고 자기네의 나라 언어로 계속 했던 게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외국어로 해가지고 들어온 게 거의 없어요. 불어 정도는 이제 어쩌다 생기고 그래서 계속했죠. 그런데 1호가 70년대 일본 애들이 잠깐 이제 떴다가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70년대, 80년대 초반 일본 애들. 그런데 지금 2020년도 한 지금 이 즈음은 미국에서도 지금까지 있지 않은 현상이에요. 외국에 그것도 동양의 언어로 이렇게 하는 한글이 뭐 우리 다 해서 8천만 명 쓰잖아. 북한하고 같이 해가지고. 근데 전 세계 1%도 되지 않는 이 언어로 세계를 제패하고 그것도 우리나라가 주류 언어도 아닌데 이렇게 외모도 그렇게 주류가 아닌데 해가지고 하죠.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음악만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영화도 작년에 기생충 아카데미 사관왕 했었죠. 감독상, 뭐 작품상, 각본상 뭐 이런 것도 탔었어요. 뭐 올해는 미나리 이런 것도 타고요. 그리고 이제 OTT 시장, OTT가 다 이제 드라마, K 영화를 할 수 있는데 OTT 시장에 오징어 게임이 이제 이렇게 굉장히 근래 음악에 BTS가 있다면 영화에 오티스, 미디어에 오티스 아니 그 오징어 게임이 있다. 근데 오징어 게임이 나오기까지 그냥 오징어 게임 하나만 대단했냐? 아니죠. 그 앞전부터 계속 우리나라는 60년대, 70년대부터 영화가 그래도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잘 만들었고 인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좀 어려운 게 많긴 했죠. 이제 헐리우드 영화들 때문에 우리 한국 영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그 고비를 넘고 또
또 텔레비에서 드라마 계속 만들고 하면서 품질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처음으로 세계에 인기가 있던 것이 킹덤으로 굉장히 인기가 넷플릭스 내에서 재작년인가? 네, 엄청 인기를 많이 끌었죠. 그러다가 뭐 스위트 홈 이런 것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 DP 이런 거에 나오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오징어 게임 나왔고요. 거기서 이제 1위가 끝나는 줄 알았더니 오징어 게임 나와서 마이네임 전생에 1위 끊진 않았지만 뭐 2, 3등, 3, 4등으로 계속 이제 인기가 많았어요. 아, 이런 것이 인기가 있으니까 차차차도 인기가 있어. 나는 갯마을 차차차가 어떻게 이게 이제 미국에도 10위권 안에 들어가요. 이게 전 세계 10위권 안에 거의 들어가. 이게 차차차가 어떻게 갯마을 차차? 갯마을 차차차는 이건 우리나라 쪽 좀 약간 섬에서 이렇게 하는 거라서 우리나라에서 정서가 좀 많이 오징어 게임은 뭐 정서가 다른 나라도 사람들도 감정이입이 될 수 있다지만 오징어 이거 차차차는 우리나라 정서 이런데 정말 인기가 많아요. 1등을 안 했어도 그러더니 엊그저께 지옥이 나왔어요. 이 오징어 게임은 이제 그 업로드 되자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1위를 찍었고요. 지옥은 그냥 업로드되는 그날 1위를 그럴 수도 있나? 업로드되는 그날 그냥 전 세계 1위를 탑을 탁 찍어요. 보면. 그러니까 이 전 세계 1위를 탑을 딱 찍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으니 한국의 K 콘텐츠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한국 거밖에 없다라는 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오징어 게임을 꺾을 것은 우리나라 거밖에 없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냐? 뭐 지금까지 쌓아온 이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 우리나라 이제 별로 우리나라 것 같은 그런 것들도 인기가 차차차라든지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거 다들 정말 인기가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K푸드 이제 음식도 이제 K 방역을 탔고 우리나라 이제 음식이 이제 위생적이고 깨끗하죠.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나라 건 좀 깨끗해. 나오는 것이 옛날 같지가 않잖아요. 해외에서는 수출을 하는 거니까 위생을 중시하는 그런 거하고 이런 문화 K 콘텐츠에서 이제 K 드라마 이런 먹던 뭐 이런 거에서 이제 K 푸드까지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죠. 그리고 뭐 지금까지 반도체 잘하고 있고 자동차 잘하고 있고 K 조선 다시 전 세계 1위 수출 1위를 다시 찍고 있고 또 K 방산 밀리터리 이제 미국 건 너무 비싸니까 독일 거하고 미국 거 너무 비싸고 그런데 대한민국이 제일 싸면서 독일 정도의 성능을 내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기술력이 어마무시하게 발전해가지고 세계의 탑이 돼서 밀리터리 분야, 방산 분야에서 무기 분야에서도 지금 K 그 방산이 굉장히 힘을 쓰고 있죠.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지금 다 성장을 하고 있고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곳곳에서 다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리스크가 있어요. 계속 성장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주저앉을 것이냐? 미래가 있느냐? 10년 후, 20년 후에 미래가 있느냐? 당장 한 3, 4년, 2015년, 25년도까지는 이 분위기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까지 해오던 그냥 우연히 딱 운이 좋아서 된 게 아니니까 지금. 근데 2025년이 넘어서 30년이 넘어서 갈 수 있냐? 그렇게 되는데 가장 큰 리스크가 뭐게요? 뭘 것 같아요? 우리에게 가장 큰 리스크는 인구입니다. 인구의 변화, 인구의 이제 그 세대 간의 변화, 젊은이가 없어요. 출산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출산율이 0.6이 어딨어 세상에. 야 인구 작년에 0.84야. 0.84도 이게 저 바닥인데, 야 이거 인구 소멸로 가는 길이잖아. 완전히 결혼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아요. 그리고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이거는 해낼 수가 없어. 이 북한도 이게 아이를 안 낳으려고 안 낳고 막 그래가지고 북한은 인구 정책이 성공을 했어요. 계속 안 낳으려고 했대. 북한도 인구가 점점 야 이러다가 우리도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랬었는데 북한에서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이거 아이를 안 낳으면 당원권을 안 주기로 했대. 공산당원이 아니라고. 당원을 안 주기로. 이건 생존권이잖아. 이거 아이를 낳아야지 공산당원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야, 이거 아주 강력한 법인데? 자, 우리나라는 지금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인구의 변화다. 이제 세대의 변화다. 젊은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벌써 지금 20대들이 20대 구인하기가 어려워졌어요. 벌써. 서울 이쪽 지역에서는 지방은 더 그렇고요. 지방은 20대가 아예 근무를 안 해요. 다 서울로 가요. 근데 서울로 다 올라갔어도 그래도 구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좀 이제 물론 연봉이 높은 데는 구인이 쉽죠. 근데 연봉이 좀 최저임금 수준, 200만 원대의 수준 그런 데는 잘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벌써 이게 이제 5년 되면 10년쯤 되면 일본은 정말 20대는 구직하기 정말 쉽거든요. 우리나라 사람까지 가잖아. 일본에까지 가가지고 취직해. 이제 거기 젊은이가 없어가지고 네 정말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막 상승하고 있는데 인구는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